So we'll proceed to the panel discussion, aiming to delve deeper into the impact and implications that the results of the global stocktake may have on us. So panelists, including our moderator, please come forward to the stage. Welcome your speakers and panelists. Mr. Gonzalo Gavialo here, climate change expert of CAOS. Mr. Ali Wakamali, yes, Dr. Olia Gliad, the speakers, and Professor Yu Seung-jik. Also, we have Professor No Dong-un,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Mr. Choi Sun-du, Director of GHG Reduction Research Team, GIR, and also we have Dr. Lee Si-hyung, Senior Manager,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ustainable Management Institution. And lastly, we have moderator, Dr. Jung Eun-hae, the president of GIR. So now we have moderator and speakers on the stage. Please give them a big round of applause. Moderator, please.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이 회의를 처음 준비를 4월 달쯤 시작했을 때 글로벌 스탁테이크 이 아까 김효은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바이 캅이 글로벌 스탁테이크 캅이 될 거라고 이제 모두들 예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 6월 아마 협상회의 여기 많이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어느 정도 신테시스 리포트도 나오고 뭐 컨텐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그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엑설런 프리젠터 분들께서 또 GST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개도국 입장에서 NDC 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또 챌린지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이제 인벤토리의 중요성 이 글로벌 스탁테이크라고 하는 게 앰비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고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컬렉돼 가지고 이게 앞으로 반영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 또 우리나라의 그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궤적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내셔널 스탁테이크에 해당되는 거죠. 이 한국의 내셔널 스탁테이크에 대해서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보니까 한 50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한 20분 정도는 지금 패널리스트 분들한테 미리 좀 준비해 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각 패널리스트 분별로 5분씩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패널리스트 분들 또 여기 프레젠터 분들이 뭐 원하시는 질문이라든지 또 미리 이렇게 레지스터 해주신 질문 QR 코드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실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현장에서 질문하실 것들에 대해서 보고 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동훈 교수님, 한양대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오랫동안 기후변화 협상의 과정에서 특히 미티게이션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습니다. 글로벌 스탁테이크 그 현재까지의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전망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글로벌 스탁테이크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자료만 좀 먼저 이게 좀 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같이 질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ST의 절차는 아까 저 곤잘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 넘겨주시면요. 다음 페이지. 예. 최근에 이제 GST를 둘러싸고요. 어떤 논의가 이슈가 있었는지 좀 위로 좀 올려주시면 이슈 사항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올려주세요. 먼저 저 쟁점 사항을 보시면요, 좀 올려주시면요. 쟁점 사항을 보시면요, 예. 먼저 제가 미티게이션 쪽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축 분담의 형평성, 에코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 2020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카본 버짓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데요. 이걸 좀 한번 선진국하고 개도국 좀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국 쪽에서는요, 입장차가 두 그룹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화석 연료 투자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좀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2050년까지 이 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화력 발전소 다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IPCC 보고서를 인용하고요. 2050년까지 이 넷제로 에미션을 달성해야 된다. 특별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 책임이 좀 많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저 곤잘로도 이야기했지만 백워드뿐만 아니고 포워드 루킹, 그러니까 이제 이행 점검을 이렇게 해가는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게 물론 이제 컬렉티브 프로그레스를 체크하는 거지만 그 어차피 이제 개별 국가들의 이야기도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들 좀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이 제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메탄 플랫지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NDC에 빠져 있는 그 인터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이쪽 분야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은요, 국제 탄소 시장인데 이게 파이낸스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쪽에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또 개도국은요, 이 반에서요, 특별히 이제 IPCC에서 국가별 여건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진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다 NDC의 앰비션을 올려야 된다고 한다는데 국가별 여건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이고요. 특히 이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특별히 이제 석유 수출국들 중동 국가 위주로요. 국가 여건에 따라서 정할 일이지 내셔널리 디터민드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서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다음에 CCS하고 CDR 이건 굉장히 비용 효과적인 이 감축 수단이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건 선진국 개도국 차이가 아니고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입장 차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형평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개도국의 여건에 맞는 것들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 중요성 이런 것들이고 특히 이제 좀 더 올려주시면요. 역사적 배출량에 대한 것들 이게 선진국이 과거에 배출량을 많이 배출했는데 선진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특별히 이제 또 최근에요 탄소 카본 보덤 메저에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또 청정 에너지, 클린 테크놀로지하고 클린 프로덕트에 대한 블록화들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선진국들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개동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CMA 결정문에서요 명확한 로드맵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앞에서 말씀드린 로스 앤 데미지 이거 뭐 협상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것들입니다. 어댑테이션 하나로 들어가느냐, 결국 이제 로스 앤 데미지를 별도의 의제로 뽑아내야 된다는 것들이고 여기에 또 리스폰스 메저 여기까지 같이 이게 별도의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프리 2020 이걸 좀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요, 이제 아까 그 형평성 측면에서요, 카본 버짓이요. 1.5도를 달성하는 워킹그룹 1하고요. 이번에 제 6차 평가보서 나온 것들 워킹그룹 3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2020년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시기 그러니까 2050년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510 기가 CO2톤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00년까지 보면요. 320 기가 CO2톤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에미션이 200 기가 CO2톤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데 이런 측면에서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형평성에 입각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부담 이걸 개도국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게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개도국 입장에서 많이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라고 하고요.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건 아까 이번에 이제 GSD 결과 구조에 대한 입장들이 이번에 채택이 됐다고 보기보다는요 컨클루전 많이 이야기되는데요. 한번 스트럭처를 보시면요 프리엠블하고요. 그다음에 그 크로스 커팅 이슈하고요. 이제 컬렉티브 프로그레스라는 건데 오버워칭 메시지하고 여기서 미티게이션, 어댑테이션, 민스 오브 임플리멘테이션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봐왔던 의제들이죠.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밑에 보시면요. 파이낸셜 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도 더 들어가 있고요. 좀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로스 앤 데미지 그리고 리스폰스 메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럼 물론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은 중요하고요. 마지막이에요. 이 가이던스하고 웨이 포워드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어떻게 이행 점검을 해갈 것인가도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좀 뒤로 넘겨보시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의장 이제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이제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더 넘겨보시면요.
더쪽 넘겨보시죠. 이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아마 이게 아까 구조는 나와 있지만요,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티게이션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티게이션 위주로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긴 하지만 미티게이션 위주로 디시전은 채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디시전 안에요, 미티게이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는 들어가기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저 곤잘로가 이야기했듯이 그 이외에 뭐 테크니컬 어세스먼트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하나 저는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곤잘로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과연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올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넘겨보시면요, 쭉 더 하나 넘겨보시면요, 예, 더 넘겨보시면요, 예, 쭉 밑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쭉 넘겨보시면요, 예, 여기요, 예, 여기 보시면 이 non conditional NDC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 정책 유지했을 때 2030년 58기가 시오톤인데, non conditional NDC를 했을 때 55기가 시오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컨디셔널 NDC를 하게 되면요 52기가 시오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 좀 알리한테 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그 100 빌리언의 GCF가 동원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저기서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 이게 33기가 시오톤을 달성해야 되는데, 과연 그 GCF라 있는 돈이 지원이 됐을 때 개도국들이 어떻게 저 33기가 시오톤을 달성할 수 있는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현재 낸 NDC를 8배 수준으로 강화를 해야 1.5도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되는 것들인데, 아까 제가 곤잘로한테 이야기했듯이 어떤 형태로가 됐든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UNFCC 파리 협정 틀 안에서는 이 개별 당사국에 대한 굉장히 압력을 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투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파리 협정 안에서는 그 틀 안에서 이 GSD 틀 안에서 압력을 가하지만, 두 번째 아마 큰 압력은 UN 차원에서, 클라이밋 서밋 차원에서 각국의 VIP들 불러다가 정책인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도 곤잘로가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쭉 넘기시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 갭 리포트에서 보여드리는 것들인데요, 이 언컨디셔널 NDC를 해도 추가적으로 23기가 시오톤을 감축을 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넘기시면요, 그럼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 쭉 넘겨보시면요, 예, 보시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GSD 결과를요, 다음 넘겨보시면요, 됐습니다. GSD 결과를 통해서 2030년 NDC를 상향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뒤에 표 보여드리겠지만, 탄소 중립에 대한 법제화를요, 대한민국은 14번째로, 세계 14번째로 작년에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2050년 트랙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들을 해드리고 싶고요. 2050년 탄소 중립을요, 일관성 있게 이행해가는, 국내에서 이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국내에서 특히 산업계에 대한 대응 조치들, 구조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산업계가 협조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 그림 보시면요, 이게 지금 갭 리포트 나온 것들인데요, G20 국가들을 보시면요, 호주, 캐나다, 이쪽 EU 이런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시면요, 2050년 NDC 탄소 중립을 향해서 2030년 NDC도 이 노선상에, 경로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요, 파리 협정을 어떻게 잘 이행해 가고 있는지, 내년부터 이제 BTR을 내잖아요. 2년 단위로 계속 아주 철저하게 점검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요것만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좀 강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합니다. 제 발표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예상과 또 우리의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문도 사실 알리하고 곤잘레스에게 했는데, 그건 좀 전체적으로 이거 다 패널리스트 분들 말씀 다 듣고 다시 이 프리젠터 분들께 질문 한꺼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끝 무렵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최선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감축팀장님께서,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내셔널 스톡테이크 해당되는 물론 유숙진 교수께서도 어느 정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정부에서의 어떤 노력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선 발제들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동향, 방향 그리고 특히 GST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은혜 센터장님과 또 김효은 그 대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올해 28회 그 COP에서는 이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이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을 전망입니다. 이건 이제 국제사회가 그동안은 감축 목표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면 앞으로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국제사회가 실제 감축 목표 이행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것이냐 이거를 훨씬 더 강조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이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곤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감축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달성을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 22일 우리 그 탄노위에서 기본 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이런 흐름과 비슷한 맥락에서 앞으로 이행 점검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그 이행 점검 계획에 소개하기 앞서서 얼마 전에 7월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22년 잠정 배출량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22년 잠정 배출량을 산정해 본 결과 잠정 배출량이 21년에 비해서 약 3.5% 감소한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배출량이 가장 높았던 2018년도에 비해서는 약 10% 정도 감소한 수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그 배출량이 감소한 것에는 추가적인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작년에 있었던 흰남노 태풍 영향이나 또는 국제적인 경기 둔화의 영향 등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한 것도 일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 비율의 확대 그리고 석탄 발전을 감소하는 등 이 적극적인 그 에너지 믹스와 그리고 이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등의 이 정책적 효과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잠정 배출량과 GDP를 비교해 보면 GDP가 2.6% 증가한 상황에서도 배출량이 3.5% 감소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면서도 경제 성장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 잠정 배출량을 보면 22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배출량을 어쨌든 배출 목표 내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성과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이제 이행 점검 계획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달에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서 2025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2030년 배출량을 2018년도 배출량의 40%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제조업과 또 중화공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 40% 감축 목표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의 그 이행에 대한 상황, 이행 점검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행 점검을 통해서 발견된 미흡 사항이 발견되거나 하면 즉시 신속하게 이제 개선, 보완해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이행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행 점검을 위해서 저희가 이행 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괄 조정팀과 4개 분야별 점검팀으로 운영을 합니다. 보통 한 점검팀별로
17명 내지 19명 정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이행 점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탄노기 위원 그리고 전문가 이외에도 미래 세대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가를 포함시켜서 이행 점검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행 점검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부분과 정책 과제 추진 상황으로 이제 나누어서 추진되게 되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점검은 올해 나온 잠정 배출량을 토대로 해서 감축 수단별 이행 실적을 분석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 과제에 대한 점검은 82개 단위 과제들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 그거를 주간 부처별로 추진 실적을 토대로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재 103개의 지표들을 가지고 관계 부처로부터 추진 실적 자료를 취합하고 해서 10월 내에 탄노기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과제에 대한 점검은 12월까지 관계 부처들이 각 실적 보고서를 취합해서 내년 2월까지 탄노기에서 종합 보고서를 통해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런 이행 점검 결과는 향후 2035년 NDC를 수립할 때 부문별 감축 목표 설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파리 협정에 따라서 24년 제출하게 될 경년 투명 보고서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는 이제 저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탄노기 그리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가면서 우리나라가 세운 NDC에 나와 있는 부문별 감축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행 점검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간을 또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시영 대한상공회의소 박사님을 모셨는데, 이제 이 보고서 여러 개들을 보면 2030까지 난스테이트 파티가 이제 CO2 이미션을 거의 20기가톤까지 할 수 있다, 이런 포텐셜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대기업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프라이빗 섹터 입장에서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스탁테이크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이시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14번째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고, 정은혜 센터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가 국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많은 개도국 국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단위에서도 지금 인벤토리 작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벤토리의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오랜 노력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자리에 이제 기업의 인벤토리까지 좀 포함해서 국가와 기업의 인벤토리를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까지 좀 연계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먼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파리 협정의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정신, 그리고 교토 체제와의 차이점이 자발성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토 정서를 했을 때 전 세계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량을 각국에 할당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목표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토 정서 2차 공약 기간에 참여한 국가들이 거의 EU 국가들밖에 남지 않았었는데요. 파리 협정은 지금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발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리 협정에서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이 자발성이라는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GST라고 하는 글로벌 스탁테이크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알 수 있어야 우리가 1.5도씨 목표나 2도씨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GST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관리 정책, 우리 인벤토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은 국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파리 협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기업들도 ETS에 따라서 이제 규제적으로 어떤 감축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감축 행동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정부와 소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리는 것이 파리 협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 첫 번째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 스탁테이크라고 하는 중간 평가 같은 과정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GST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까라는 것이 이 파리 협정이 자발적으로 진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소통하면서 나아가면 되는지, 아니면 보다 뭔가 더 강제적으로 뭔가를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GST의 첫 해라고 하는 것만큼 GST의 중요성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 그래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노동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발표자 분께서도 그래프를 나오셨는데 우리가 2015년에 NDC를 제출했을 때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될 건지를 전망해 봤을 때 그때는 2030년이 배출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작년 10월에 이제 종합보고서 나온 내용을 보면 우리가 2025년에 정점을 찍고 2030년에는 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30억 톤,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30억 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는 게 UNEP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 INDC라고 하는 첫 번째 NDC는 아니고 INDC라고 하는 이제 임시 NDC와 그리고 첫 번째 NDC를 제출했을 때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 전망에서 이제 절대량 방식으로 바꾸고 또 감축 목표도 상향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이 첫 번째 INDC보다 24억에서 27억 톤 정도 온실가스가 더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국가가 좀 이제 글로벌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거는 제가 이제 잠정 배출량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에 7억 2,700만 톤을 기록하고 2019년, 20년 그리고 21년에 약간 올랐지만 다시 2025년에 23년에 22년에 죄송합니다. 22년에 6억 5,450만 톤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이 굉장히 효과가 좀 있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로서 뭔가 이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만 자꾸 이렇게 잘하고 우리끼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탄녹이나 뭐 환경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고 이제 글로벌 평가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평가하는 그런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63개국 중에 60위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 60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조금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이제 카본 액션 트래커라고 하는 CAT라는 기관에서 지금 평가한 것도 굉장히 불충분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ST가 비록 개별 국가에 대한 어떤 평가 체계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글로벌한 인식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GST와 함께 GST의 결과는 이제 어쨌든 종합적인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력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산업계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산업계도 사실은 정부 정책에 맞춰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혁신 기술의 개발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입되어 있는 감축 기술의 수준에 맞춰서 탄소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이 탄소 배출 효율이 얼마나 급격하게 좋아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2018년부터 20년 실제 정부의 감축 계획하고 실제 배출량을 비교했을 때 산업 부분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부분도 앞으로 자발적으로 더 많은 노력들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감축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자발적 감축 행동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 부분에서의 어떤 노력 플러스 한국에서의 노력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미리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도 있었고 알리가 얘기한 디벨로핑 컨트리 내용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트레이드 베리어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였냐면 얼마나 이 트레이드 베리어로 사용되는 어떤 감축 정책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아마 산업계인 우리 이시영 박사님이 답변해 주는 쪽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패널리스트이신데요. 정태용 교수님, 연세대 교수님은 얼마 전에 나온 AR6 워킹그룹 3 보고서에 또 리드오서로서 또 여러 가지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카본 뉴트럴리티를 우리가 2050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루는 것이 파리 골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커뮤니티 또 뭐 내셔널이든 또 프라이빗 섹터 레벨에서든 어떤 쪽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GIR하고 우리 정은혜 센터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에서 발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이 뭐 다 좋은 얘기를 하셨고 오늘 주제가 상당히 테크니컬한 거라서 제가 뭐 더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뭐 국제 협력 관련돼서 말씀을 조금 드려본다면 이게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이 지향하는 어떤 국가의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데 제가 이 클라이밋 체인지 관련된 논의를 오면 줄여야 된다, 해야 된다, 필요하다 등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부정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결국 각 나라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후변화 문제 갖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유는 이제 글로벌한 퍼블릭 구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데 IPCC 얘기 많이 하십니다만 지난 6차 보고서 쓰면서 정말 한 5, 6년 이상 굉장히 힘들었는데 IPCC 보고서의 메시지는
데이터가 2019년까지 데이터 쓴 건데요. 인류가 못했답니다. 2019년까지 보시면 지난 30년 동안 92년부터 기후변화 협약이 시작됐지만 첫 번째 메시지는 줄인 거 없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까지 온실가스 계속 늘었지 줄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이 줄고 어디가 늘고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성이 일단 필요하고요. 2019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동안 인간의 활동이 줄므로 인해서 약간 줄었다 늘었다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류의 성적표는 별로 좋지 않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30년, 2050년 뭐 탄소 중립까지 가자고 하는 목표가 부정적이냐 학자들이 평가한 보고서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할 거냐 정책하고 오늘 얘기 많이 나온 돈 얘기도 좀 있었고 기술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노동원 교수님 갭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만 각 나라가 한국을 포함해서 고민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목표 또 단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갈등 그다음에 미티게이션 먼저 할 거냐 아까 파키스탄 얘기처럼 막 어댑테이션, 로스 앤 데미지 막 이런 게 개도국은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 먼저 해야 되느냐 또 경제 발전이냐 환경 보존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노스, 사우스 국가들 간의 차이 이 차이를 줄일 거냐 이 차이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줄여 나갈 거냐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 200개 나름대로의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그때 저희가 한국이 지금 잘한다, 뭐 못한다, 잘해왔다, 앞으로 잘할 거다 등등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포함해서 지금 저는 GIR이 지금 14번째 지금 이런 국제 행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한국이 잘했던 잘못했던 공유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험이나 정책 경험이든 뭐 우리의 엑스퍼티즈든 이런 것을 공유한다는 거에 있어서 제가 늘 봐온 거는 한국을 포함해서 여기 지금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꼭 잘한 것만 얘기해요. 근데 한국이 분명히 지난 30년 동안 모든 걸 잘한 국가는 아니거든요. 특히 환경정책이나 기후정책에서. 그러면 개도국한테 필요한 거는 한국이 잘했다는 거를 물론 공유해 주는 거 필요하지만 한국이 잘못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지불했다 이 얘기도 좀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글로벌 스탁 테이킹 관련돼서 테크니컬리 드릴 말씀은 별로 없지만 이 IPCC 보고서를 자꾸 인용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정치나 정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이언스 과학에 기반해서 뭘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에 기반해서 뭘 하자는 것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승직 박사님 교수님 오늘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간단하게 몇 개 슬라이드로 보여주셨지만 그 과학에 기반된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신 거잖아요. 한국이 상황이 어떻다는 거를.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책이라든가 뭐 글로벌 스탁 테이킹 포함해서 모든 기후변화 관련된 일을 할 때 우리가 사이언스의 의미를 조금 더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투명성이라는 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언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너무 써서 죄송합니다만 GIR이 저는 이제 생긴 지 지금 10몇 년 된 기관인데 국내 기관으로 시작해서 지금 14번째 국제 행사를 한다는 건 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GIR을 뭐 제가 칭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거 이슈 자체가 지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4번이라는 국제 행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개도국하고 뭔가 같이 공유하고 교환하고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다 확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한 논의를 하는 것은 아마 앞에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글로벌 스탁 테이킹의 새로운 프랙티스가 글로벌 사회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해보지 않은 거라서. 그렇지만 이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말씀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한 14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질문을 이제 약간 배분을 하자면 노동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What do we expect from the GST? 그러니까 What will happen in Dubai? 이거가 되게 여러 번 질문이 나왔던 것 같고, 이거를 곤잘레스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노동훈 교수님 말씀하신 건데, 그 파이낸스와 관련해서 if we GCF fund all the commitment, can we achieve 33 기가톤 by 2030? 그 얘기시죠? 네. 그거 하시고, 그 세컨드 퀘스천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건 플로어에서 미리 발표 준비하셨던 건데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if global stock take fails, we cannot agree anything on Dubai. What do you think it will happen in carbon market?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파이낸스 쪽이니까 알리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시영 박사님께서 트레이드 베리어로서의 미티게이션 메저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플로어에서 추가적인 질문과 그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곤잘레스부터 할까요? 네.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or the question. I think no one really has the answer for that, of course. If anyone had the answer for that, we would have had a decision before. But I can try to summarize what I think, even based on what I heard today, might be the outcome of the global stocktake in Dubai. I'm very certain that the messages coming from science are going to be very clear in the decision that our heads of state are going to adopt in Dubai. So there's going to be very clear messages that that we are not on track, that if the 2 degrees Celsius target is not achieved, there's going to be huge impacts, focusing on developing countries on the impact side. And I think in terms of looking back, it's going to be strong. But this is going to create a problem because I don't think that looking forward is going to be as strong. And this is going to create some sort of imbalance and some frustration because we can recognize that we're not doing enough, that science is clear, that we have to do more, but I don't think we can agree on what to agree in terms of doing more. I can see that this decision is saying that we need to do more, that we need to increase our ambition to align ourselves with the goals, always focusing on the mitigation side, I would say. But I think the discussion is going to grind to a halt when it comes to say, okay, we need to do more, but how do we do it? And then the discussion comes on who takes the lead, and then it comes to the issue of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nd the fact that there are a lot of countries nowadays that don't really know whether they are on one side or the other. And because there's a lot of countries in the gray zone, this issue of dividing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does not necessarily create a clear message that the countries can then interpret in their own policy-making process.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huge discussion in terms of finance and means of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because we were going to see, I would say, developed countries, industrialized countries, arguing that we need to align all financial flows with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And I believe developing countries are going to put a focus on the support needs and how much developed countries need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implementing their NDCs. And I think this is going to also create a difficulty in reaching an agreement. In this sense, I can somehow see that we may end up having a decision and a declaration, and eventually a declaration that is not signed by all. There's been the cases before that groups of countries, when they realize that the decision that can be achieved at the COP, the official decision, is lacking behind in terms of ambition, that they get together and instead of 190 countries signing a declaration, then we have 60 or 70 or 80 or 90 countries trying to politically push the message a little bit further, even though what counts is the official declaration decision. Just to conclude, I would like to highlight something which should be helping people in having a strong, forward-looking decision in Dubai, and this was mentioned clearly today several times, that it is possible, and it's proven almost everywhere, that you can decrease emissions while increase your economy. So this notion that the overriding priority is ending poverty, and as such, we cannot have climate change as our priority, it's becoming clear that it doesn't make sense, because fighting climate change will fight poverty in different countries. So I think this can be important elsewhere. And yeah, I think the question and the key is precisely on the cost of transition. And the transition is upon us now, and how to avoid the big social price tag that was just proposed here. I think it's key to convincing countries moving forward, and then implementing the outcomes of the global stocktake at home is like having this magic wand on how to avoid the big social cost of transitioning to a low carbon pathway.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알리. 예. Yeah, thank you very much. Building on what Gonzalo has already explained, we actually about GST first, because I want to share some of my thoughts on that. We cannot predict what will happen in the upcoming COP, but what we can see what happened in June, when all the countries they gathered in Bonn for the SB session. What happened was that there was one agenda item request on mitigation that held hostage the whole agenda adoption for 12 days out of the 14 days of negotiations. So for the 12 days,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y were fighting vigorously on addition of the mitigation agenda item in the formal agenda of the negotiations. That means on the mitigation aspect, the countries are very much divided. And this will play out a lot, in my understanding, in the discussions on GST in the COP. And one important thing which was observed in the June session was while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ere fighting with each other over the agenda, the developing countries, they came up with a finance agenda item as a counter offer for the mitigation agenda item. So there will most likely be a linkage which we will witness in the COP between the mitigation as well as the finance or the means of implementation. Coming to your question, Doctor, that if $100 billion are put in GCF and given to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we actually define the way climate, and I assume that it is all grant-based public finance, and then even if it is sufficient enough to
reach the much needed 30 gigatons GHG emissions reduction? So my answer is that that it will not be sufficient because only if you talk about Pakistan's NDCs, our financial needs we have estimated is more than $100 billion, and this is not even sufficient for one country. And in my presentation, I explained that 76 countries, which are roughly 50%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ey costed their NDCs needs, and the needs they are expecting a finance of around $5 to $6 trillion, which is like way huge. Like the amount is. So this is. But one thing that doesn't mean that $100 billion grant finance public base is nothing. It is very important, and if it is available, it can actually trigger some meaningful climate a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can be a catalyst for future climate action. So whatever we get, it is. I'm not saying that it is not important, but I'm saying that it is not enough. We need more. And coming to another aspect, that finance is, in my understanding, is not the only factor. This is not what I'm saying, that finance is the only thing which is needed for the NDC's implemen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For example, take the case of my country, Pakistan. We witnessed a very worst floods in history of Pakistan last year. And the damage of Pakistan's economy was more than $40 billion. So it's like whatever we do, if we have floods in future, then in future, all those efforts can be lost because of that extreme weather event on which we don't have any control. So this, again, finance is very important. Finance is needed, but again, there are other factors. So it's important that we do take care of loss and damage in the GST as well, along with the adaptation and mitigation. And coming to the question about the markets you referred to, that in my understanding, even if GST do not come up with any robust, and I fear that, I hope that it will not happen, with any robust mitigation outcomes, then even then, in my understanding, that it's actually, we cannot presume that the carbon markets would collapse. Because currently the 6.4 mechanism, the rules and modalities of that mechanisms are actually being negotiated. The markets are not fully established, and even if there is like GST not very robust outcome, then even then the markets will have a chance. And GST is not the only process which can. We have a lot of hopes because of the coming COP, but then should be one. There is another process on which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agreed. That's the mitigation work program. So mitigation work program in coming years may come up with some recommendations that are robust enough to keep the carbon markets, for example, afloat.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시영 박사님. 네. 네. 방금 질문받은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무역 장벽화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국가 단에서의 어떤 무역 장벽화보다도 지금은 이제 기업 단에서의 어떤 탄소 중립 요구, 아리백 요구,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은 훨씬 더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기업 단에서의 그건 논의고 GST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협력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GST가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가 아니라 적응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자금 그리고 역량 배양 모든 부분에 지금 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 장벽화나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같이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협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경험한 지금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잘못했던 예전의 과거의 실수들 이런 것들을 겪지 않게 하려면 국제 협력을 많이 해서 그런 기술들을 보급하고 경험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이트모라고 하는 국제 이제 배출권 거래를 위해서 우리가 국제 협력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벤토리 교육이 인벤토리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감축 진단하고
감축 기술을 보급 확산하는 그런 단계까지 확장이 된다고 하면 이런 패키지 지원의 굉장히 효용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럼 제가 오늘 논의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준비할 때 뭐 저희가 국제 회의를 14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그러나 그린하우스 가스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주로 미티게이션을 중점적으로 회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탁테이크에 대해서 또 그거의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고 특히 곤잘레스나 알리 또 올리비아 또 유승직 교수님 굉장히 좋은 발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떤 것들이 두바이에서 이뤄질 것인지 그리고 그거의 임팩트는 어떨 것인지 그리고 각 국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GST를 통해서 결국은 갭을 이제 줄여야 된다. 그게 앰비션 갭, 뭐 여러 가지로 그 미티게이션, 어댑테이션, 민즈 오브 임플리멘테이션의 갭을 줄이는 노력이 이제 가장 큰 이제 GST의 목적이자 중요한 컴포넌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데이터, 아까 올리비아가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에 또 우리 유승식 교수님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스탁테이크를 해주신 것처럼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임플리멘테이션 갭이 정말 실제로 우리가 하겠다고 한 거랑 실제로 한 것에 대한 그것을 분석하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그린하우스 가스 인벤토리 데이터고 또 그거를 저희가 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하는 입장에서 올해 내년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앞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뭐 작년 잠정 배출량이 다행히 줄어서 다행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공육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인벤토리 데이터를 올해 말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그렇게 발표하고 256개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도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에 모든 파티들이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이애뉴얼 트랜스페런시 리포트가 연말까지 다 만들어져서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게 되면 그때야말로 정말 전 세계적인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데이터 온실가스 이미션이 있었는지를 또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여기 계신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한국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 2035 NDC를 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파리 협정은 자발적이되 항상 앞으로 나가야 된다. 프로그레션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2035 NDC를 또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것이 글로벌 스탁테이크의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지금은 바쁘셔서 떠나셨지만 김효은 대사님 또 주대영 탄노기 차장님 그리고 곤잘레스 알리 또 올리아 우리 유승직 교수님 또 노동훈 교수님 또 최선도 팀장 이시영 박사님 또 정세영 교수님 이렇게 프리젠터 분들 많은 자료 잘 준비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런 모든 파티스펀트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14차 온실가스 국제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Now we're closing the discussion session of the 14th IGC.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focus today, and special thanks to our excellent speakers. Now you may return to your seats. Thank you very much.